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장편 영화를 좀 만들고 싶은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찍고 싶습니다. 배준현입니다. 네, 인생의 애드립 우리 한량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네마 땜빵 이제 마무리 짓고 있는 김 선생입니다. 네. 네, 저는 바이엔슈테판을 사랑하는 영화 만드는 게 꿈인 김프로입니다. 네. 무슨 얘기 해야 됩니까? 김 선생 이제 간다는데. 그러네. 김 선생 영화로 마지막에. 시네마에서 이제 간다는데 우리 그런 거 해줘야 되잖아. 선생 자, 위크 우리 한번 에도를 없나요? 할까요? 애도 해야 돼. 한량 위크. 응. 위크까지는 좀 그렇고. 나에게 한량데이. 한량데이를 해줄게. 한량데이. 한량데이. 네, 그동안 즐거웠고요. 네. 저도 떠나야 할 타임이라는 거를 직감을 했고 그리고 네. 제가 진짜로 잘 해야 될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네. 연애? 몸도 많이 피곤하고 그래서 네. 이제 이쯤 해서 정리한 여러분들 두 분 참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네. 하여튼 한량 김 선생이 저희하고 같이 영화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 김프로쇼 선수가 줄었기 때문에 네. 뭔가 이제 11명이 후보들 놔두고 네. 이렇게 23명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뛰는 느낌이었는데 네. 언젠가부터는 이제 한 명 퇴장당한 느낌이야. 10명이서 포메이션을 죽어라고 왔다 갔다 해도 될까 말까 한 약간 이런 내가 막 상황이라. 골키퍼 하다가 갑자기 조용하게 공격하고 있고 막. 그렇지. 이거 거의 뭐 이탈리아 카테나치오로 방불케 하는 빗장 수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 13번째 선수인 청취자 여러분께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필드로. 그래요. 같이 뛰어야 돼.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황대리가 어디 갔었죠? 페루? 너무 멀리 가가지고 어디 갔는지 기억도 안 나. 페루 갔었어, 페루. 페루 갔다가 돌아오셨어요. 네. 이제 시차 적응 끝났대. 네.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유쾌하고 호방한 우리 또 황대리 웃음소리와 함께 네. 영화를 저희가 해드릴 텐데 김 선생은 그래도 뉴스 농장으로 이렇게 뵐 수 있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이렇게 너무 자주 써먹으면 안 돼. 그래. 약간 식상해. 이미 달고 달았어. 또 이게 한량대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머슴처럼 부려먹으면 튀어나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도망을 한답니다, 동안. 임계치에 찼다 제가 네, 보기에는. 그럼요. 네, 그래서 좀 풀어줘야 됩니다. 우리를 군함도에 있는 일본군이라 생각할 수도 있어, 지금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도. 네, 그렇지. 그럴 수 있어요. 네. 나 거기 나오는 황정민 캐릭터가 너무 감정이입이 되더라. 그래. 자, 아무튼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저희가 영화 군함도 내용 해드리는 날인데 네. 그에 앞서가지고 시시콜콜 시네톡으로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데이브 니어가 니어위크 중에 올려주신 댓글을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녹음을 이제 일요일날 하기 때문에 네네. 그 이후에 뭔가 이제 니어위크 다음에 올려주신 댓글은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네. 그거는 조금 이제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네. 약관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이디가 참. 네. 님께서 저 타이밍에 우리 빵대리님이 딱 하고 웃어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또 테리 오빠가 지금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무사히 잘 돌아오셨고요. 네. 그래서 김 선생은 퇴출됐다. 시네마에서 이런 또 비보를 전해드립니다. 미저리양님. 뜬금없지만 블루 발렌타인을 비디오방에서 보고 왔어요. 비디오방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 비디오방에서 여자 둘이서 맥주 한 캔을 쉐어하면서 영화 진짜 좋던데 보고 나서 아니 이런 감성을 대한민국 남성들이 이런 감정을 이해했단 말이야? 김프로쇼 이 남자들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서울엔 이런 남자들이 존재하는 걸까? 이런 남성들이 있다면 상경해야 되는 거 아닐까? 경기도로 오십시오. 네. 네. 벨루트님, 김프로쇼 들은 지 2주 정도 된 것 같네요. 팟캐스트는 뉴스 공장과 비밀 보장 정도만 챙겨 듣고 있었는데 최근에 가장 즐겨 듣는 게 김프로쇼가 되었네요.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미이라를 보고 나서 느꼈던 설명하기 애매한 그 아쉬움을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는 곳이 없을까 하며 찾아보게 된 팟캐스트의 영화 카테고리. 요렇게들 다들 찾아오십니다. 그렇죠. 설명하기 애매한 미묘한 걸 이렇게 살살살 긁어주는 이 팟캐스트 정말 재밌구나. 내가 느꼈던 감정, 감상들과 결을 같이 한다는 것 같아서 정말 제대로 찾아 들었구나 싶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거의 옆에다가 서유기, 선리기현은 정말 최고죠. 네. 이분도 이제 주성치 이거에 지금 네. 주성치 특집편을 재밌게 들으셨나봐요. 네. 예. 축하드립니다. 제가 축하드리는 이유는 그 기쁨을 아는 몸이 되었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네. 제가 해드릴게요. 주성치 특집 2. 예. 또 들어와서 하려고? 방금 전에 퇴출당했는데 다시 들어오라. 그거는 보고 듣자 편이 아니고 이제 따로 아, 그래요? 내가 메인으로 해서 당신들을 초청할 테니까. 아, 그렇게? 자, 도라이프 슈키님 아이디가 입에 짝짝 붙죠. 얼마 전 최저임금 관련 에피 들으면 생각난 영화가 있어 올려봅니다. 저의 최애인 꼬띠아르가 나온 내일을 위한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시네마 스타 추천 영화 에피소드를 찾아 들으시면 제가 추천한 내일을 위한 시간 내일을 위한 에피소드가 시간. 네,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네. 있답니다. 네. 시네마스타 찾아가셔가지고 쭉 이렇게 올라가시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LETMPS? 야, 불어 아닙니까? 불화 같은데 제가 불어를 몰라서. 네, 뭐 어쨌든. 이분이 원래 자유와 양심과 상식인가 자유와 상식인가 네네. 쓰시는데 아이디를 바꾸셨어요. 네. 네. 여름비서관님 영화 추천입니다. 그러면서 라파르망 포스터를 올려주셨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몇 안 되는 사랑 영화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름비서관님이 선물 줬어. 야, 언급만 하면 선물의 정권은 우리 여름비서관님한테 있거든요. 네. 뭐 예, 이렇게 하셔가지고 받아가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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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카님 타인의 삶 영화 포스터 올려주시고 저도 영화 한 편 추천해요. 아, 타인의 삶 영화 너무 좋죠. 아, 좋죠. 이 영화 극장에 상영할 땐 몰랐다가 나중에 괜찮은 영화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다운받아서 가끔씩 보는 영화예요. 이 영화 보면서 남자가 말하는 독일어의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남자가 말하는 독일어 느낌. Guten Tag. 아우비도젠. 뭐 이런 거. 비게트스 이넨. 재즈미엄님. 재즈미엄님이 영화 추천해주세요부터 시작해서 지금 게시판에 코너 하나를 맡고 계세요. 그렇죠.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 디벨레, 빛을 향한 노스텔지아, 시, 오 럭키맨, 아무도 모른다, 블라인드, 진링의 소녀, 13소녀 등등등. 네. 이것뿐이 아니야. 너무너무 많아. 진짜 많이 올려주시고 한두 편이 아니에요. 네. 따로 코너를 해야 될 것 같은. 이번 최소 왓챠의 보고든 영화 개수 1,500개 이상 예상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2,000개 육박하지 않을까. 네네. 네. 쾌걸향단 Y39님, LA 컴피덴셜 포스터 올려주시고, 네. 저는 이런 스타일의 영화를 크크 좋아합니다. 마초적 남자, 섹시한 여자 나오고 범죄 조직끼리 총 쏘고. 야, 정말 쾌걸이다. 우리 향단님. 저도 신세계. 좋아해요. 예. 신세계. 아, 신세계. 딱이잖아. 마초적인 그러네. 남자, 섹시한 여자 나오고 총 쏘고. 근데 신세계는 이 LA 컴피덴셜처럼 남자 마초가 막 우당탕탕 맞부딪히는 느낌이 살짝 그렇지 덜하고, 않죠. 네, 그래서 약간 신세계보다는 류승환 감독 영화 쪽이 아, 좀 더 결이 맞지 않으시나. 요즘에 안 나와. 아, 요즘에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기억이 안 그러게요. 나와.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그런 만들어주세요. 걸. 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희가 파일럿으로 저희가 각자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에피소드를 이미 벌써 하나가 나갔을 거예요. 네. 시티 오브 갓. 반응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너무 짧다. 길게 얘기를 해달라. 아, 싫어요. 할 수가 없어. 길게 얘기를 몇 개를 만들어. 그럼 내가 파케만 만들 때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게는 안 되고. 네, 애정은 짧고 심플하고 파워풀하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게 하다가, 이거는 정말 삘을 받아서 길게 얘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다. 요러면 저희가 특집으로 한 번씩 모아가지고. 그렇죠. 예, 주성치 특집처럼 쫙 길게 한번 털어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멋대로 하겠다는 얘기지. 예, 뭐 하여튼 네. 뭐 반응을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 아직 안 나간 영화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갖고 왔는데 네. 컬레트럴입니다. 컬레트럴. 야, 네. 콜레트럴. 네. 좋은 영화죠. 네. 네. 하여튼 뭐 반응 많이 해주시고 반응 보고 저희가 참고해가지고 방향을 잡아 나갈 테니까요. 네. 다음 주까지는 김프로쇼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저희가 다 바꿀 거예요. 대문 사진도 바꾸고 뭐 오프닝 뭐 이런 것도 바꾸고 네. 하여튼 뭐 대대적으로 하여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 타이밍에 한번 살짝 여쭤보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방송이니까 네. 지난 월화수 방송에 새로 나오신 그 게스트분 어떠셨는지. 아, 네. 네. 그분이 자꾸 저한테 의중을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어떻느냐, 네. 이렇게. 예, 제가 대답하기 난감한 게. 여러분 내일 모레 나오실 분도 빵 터진가 기대하세요. 네. 자, 이분이 이어서 선물 폭탄 코너입니다. 술친금 한 박스 받으실 분 비디오방에서 블루 발렌타인 보고 오신 미저리 양님. 축하드립니다. 네. 애터미 선크림 받으실 분은 미이라 주성치로 김프로 쉐베를 푹 빠지신 벨루트님. 축하드립니다. 네. 네. 유니코프 깔치앙 받으실 분
약관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대구 수성교 카페철스 더치커피 받으실 분, 라빠르망 등등을 추천해주신 르템스니즈. 어떻게 읽어야 돼 이거? 르땀? 네. 네. 르땀이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김포쇼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니코프 깔창, 발냄새나 무좀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자신있게 꼭 쓰셔야 될 깔창입니다. 재구매율이 30%나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조만간 이 유니코프 깔창의 이벤트 네. 마련해가지고 저희 진행할 테니까요. 이제는 수줍어 하지 마시고 필요하신 분들 마구마구 사다 선물도 해주시고 네. 반응해주세요, 여러분. 네. 어쩌면 그 이벤트가 지난 방송들에 나가 있을 수도 있다. 여기서 우리의 녹음 시점이 탈로가 난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는 수줍어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수줍어 하시면 김프로쇼가 닫을 수도 있어요. 수줍어서 뭔가 구매를 못 하시고, 마음은 있는데 수줍어서 뭘 못 하시면, 네. 김프로쇼가 닫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십시오. 월화수 계속 지금 게스트로 나오신 그분도 수줍음을 무릅쓰고 지금 나와서 당당하게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거 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 여러분들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저희는 광고 듣고 와가지고 영화 군함도 자세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구다리 정리왕 김프로, 비선실세 김선생, 섬세한 매력 덩어리 레이븐이야. 세 남자와 함께하는 김프로쇼. 함께해요. 네, 김프로쇼 2부는 영화 군함도로 함께합니다. 저희가 이제 영화 얘기해야 되는데 네. 개편을 맞아가지고 저희가 새롭게 시도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줄거리 요약, 킬, 네. 킬. 그래, 예전부터 얘기하고 싶었어.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다. 구다리 그거 뭐 해서 뭐해 그거. 그래요. 재미도 없고 과감하게. 감동도 없다. 네. 그래서 영화가 보통 찍힌 다음에 편집할 때 좋아지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애매한 씬 날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잘 날려야 한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시즌 개편을 맞아가지고 음흠. 불필요한 것들을 다 없애자. 네. 네, 그래서 줄거리 요약은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기 때문에 네. 날리고 오미트. 네. 차라리 그냥 내용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줄거리는 보셨을 테니까 음흠. 안 보셨으면 보세요. 네. 네이버 찾아보면 줄거리 요약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네. 네. 그거 딱 1분만 읽으시면 돼요. 굉장히 잘 돼 있지 않아, 솔직히. 그건 그래. 내가 이게 요약하려고 이렇게 가끔 찾아보거든요. 네. 엉망인 거 많은데 영화를 보시면 된다. 그러면 블로그 보면 잘 요약되는 거 많아요. 네. 스포주의 막 이러면서 네. 다 써놨단 말이지. 자, 그래서 군함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뭔가 한국 영화에서 이제 나름대로 장르적 특징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수준이 꽤 많이 올라왔다. 네. 이게 좀 아쉽다, 모자라다, 뭐 이런 거를, 물론 이제 그것도 전쟁 영화의 표준이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된 게 얼마 전인데, 아직도 뭐 이런 걸 하고 있다고 막 욕을 하신 분들도 간혹 계시기는 하던데, 뭐 그래도 저는, 부족함 없이 올라왔다. 인청 상륙작전에 비할 거냐. 그렇잖아요, 솔직히. 네. 아니, 뭐 칭찬할 건 해줘야지. 저는 가장 좋았던 게 이 영화가 돈 쓴 티가 나더라. 그건 참 좋았어요. 네. 그 화면, 질감, 또 소도구들의 배치나 여러 가지 그 디테일, 군함도로 스케일을 재현한 그 세트, 의상 이런 것들은 돈 쓴 티가 나서 좋았어요. 돈을 썼는데 티가 안 나는 영화들도 있잖아. 그렇죠. 안타깝잖아. 네. 근데 군함도는 이거 때깔 있게 잘 뽑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 그리고 그 이야기의 구성 자체가 영화적으로 헐리우드에서 이제 만든 영화들이 하는 거를 잘 충실하게 따라갔기 때문에 뭐 이야기의 구성 자체가 재미있었어요. 네. 그냥 뭐 충실하게 영화적 장르적으로 오히려 류승환이 가지고 있던 뭔가 약간의 변방스러움 요런 정서가 좀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그게 딱 그냥 절제된 뭔가 주류로 들어온 듯한 느낌이어서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취향 차이고 네. 그냥 영화적인 만듦새로만 볼 때는 황정민이라는 캐릭터가 이 캐릭터 참 그렇잖아요. 우리 김 선생과 비슷한 그 캐릭터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뭔가 나름대로 이렇게 끝까지 이제 이끌고 나가는 뭐 이런 것들이 영화적으로 참 영리하게 잘 만드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즐겁게 봤던 것 같아요. 종합 선본 세트 느낌이 확실히 있죠. 그렇죠. 배우들도 이렇게 전면에 나선 배우들이 한두 명이 아닌 무리지어서 네네. 각자 활약하는 그리고 그런 캐릭터들을 한 명 한 명 보여줄 때 매력 포인트가 정확하게 살아있는 정말 간만에
한국 남자 배우들 상의 탈의하는데 약간 두근거림을 느꼈어. 야, 송중기 역시 송중기. 소지섭은 역시 소지섭.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서비스도 완벽하게 목욕탕에서 싸우잖아. 야, 이거는 그렇지. 뭐 그런 느낌이. 목욕탕 싸움 씬만 놓고 보면 잘 찍는구나 싶은 거를 비교해 보시려면 네. 특별수사를 보시면 됩니다. 특별수사. 특별수사. 특별수사에서 목욕탕 싸움 씬이 나오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감독의 내공과 이 액션을 다루는 게 정말 여실히 드러나요. 네. 똑같은 목욕탕 씬인데 아픔을 느낄 수 있게 찍죠. 유성환 안 감독은. 봤는데 이쪽이 더 재밌다는 얘기인 거죠? 구남도 쪽이. 훨씬 잘 만들었다는 네. 얘기예요. 네. 미리 한번 또 까보자면 이스턴 프로미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 우리나라 목욕탕이랑 비슷한 사우나실 싸움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맨몸 대 맨몸으로 부딪히는 굉장히 그 영화의 명장면인데 그게 못잖다. 정서나 뭐 촬영이나 연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말 리얼하면서도 액션성이 떨어지지 않는 액션 연출을 정말 잘 해냈다. 그러니까 지난번 베테랑 때 액션이 유승환 감독이 꼭 뭔가 아프게 자기는 배우들이 정말 맞아서 아플 것 같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팍 맞아가지고 떨어지는데 그 소화전 위로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허리 나갈 것 같아. 위에서 떨어졌는데 차 문을 열어서 그 위로 떨어진다거나. 뭐 약간 요런 거를 네.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맞는 걸 보면 이제 그렇게 맞게 뭘 만들어요. 근데 베테랑 때는 약간 성룡 영화스럽게 합을 맞춰가지고 아파도 약간 웃기게 네. 계속 그렇게 이제 꾸렸는데 기물도 이거는 사용하고. 그쵸.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거 좀 빼고 정말로 뭔가 약간 비스무리하게 진짜 싸움인 것처럼 했는데 액션만 놓고 보면 어쨌든 뭐 액션을 잘 만드니까.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류승환 감독 영화에서 나오는 액션들이 네. 이렇게 한 방씩 찔러줄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부당거래에서 그 액션이 안 나와야 될 포인트인데 액션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강 그 둔치에서 그래. 그 불러다가 류혜진을 막 갑자기, 돌리고 막 손가락을 꺾어가지고 막 뭐 주저앉히고 막 하는 네. 장면이 굳이 액션이 필요 없는데 근데 이게 이럴 일인가? 네. 네. 근데 그걸 정말 멋있게 잘 찍었단 말이에요. 잘하죠. 그래서 와, 멋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포인트가 각 영화에 하나씩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런 포인트는 뭐 내용 때문에 그랬는지 전개 때문에 그랬는지 그렇게 딱 눈에 와서 박히는 액션 포인트가 좀 없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기는 했는데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액션 영화는 하여튼 뭐 잘 찍으니까. 그래요? 저는 오히려 근데 송중기 씨가 연기한 캐릭터도 너무 멋있고 사실 진짜 멋있잖아. 거기다가 근데 액션들이 되게 간단한 액션들을 하는데 전 좀 뇌리에 좀 꽂히더라고요. 그래요? 처음 뭐 밤에 그 이경영을 데리고 나가야 되니까 밤에 살짝 깨워서 둘이 가고 할 때 그러니까 뭐 총을 메고 있는 보초병을 목을 꺾을 때 뒤로 다가가지고 한 막 방에 팍 꺾어버리는 거예요. 뭐 총을 이렇게 멜빵을 하고 돌려가지고. 멜빵을 돌려서 확 하는데 그때 정말 기가 막히다고 생각한 게 그게 한 컷인데 힘을 줘서 이렇게 확 당겨야 되니까 시선이 이제 등 뒤로 확 돌아가서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건데 그 기가 막히게 달빛을 받아가지고 눈을 딱 치켜뜨고 있는 얼굴 정면을 한 번씩 싹 보여줘요. 그리고 뭐 어디로 막 엄폐물로 뛰어가다가 밖을 살펴야 될 때 고개를 이렇게 싹 들 때 그때도 딱 깨진 창문 사이로 송중기 얼굴이 이렇게 딱 정면으로 보인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멋부리는 장면을 또 너무 과시하지 않고도 이제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송중기한테 몰빵했다. 약간 이런 느낌. 네. 유승환 감독 원래 액션 키드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액션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 감독이 된 사람이고 네. 자기 정체성을 액션에 많이 담고 있는 양반이다 보니까 특별히 소중하게 생각해서 열심히 찍으시는 것 같아요. 액션 장면은. 그렇죠. 네. 네. 그 좀 공들인 티가 많이 보여요. 네. 네. 저의 가장 큰 이목을 끈 건 김수환 배우가 아닌가 싶은데 정말 약간 다코타 패닝 보는 느낌? 김수환 배우가 한국 영화에 짤막짤막하게 지금 한두 씬씩 등장하는 영화도 몇 있었는데 그때도 정말 막 영화를 통틀어서 어디서 저런 천재 같은 아이를 데려왔지? 싶은 전에 어디 나왔죠? 특별 시민에 보면 최민식 점집에 가요. 네. 점을 쳐주러 가는데 그 점을 무슨 횟집에서 네. 뭐 먹고 있는 애한테 물어보는데 그 애가 김수환이거든요. 그래서 막 뼈 발라가면서 막 먹으면서 괜찮을겨? 막 이러면서 좀만 견뎌야 돼? 막 이러는데 그런 정말 얘기는, 이렇게 약간 신들린 귀신 들린 아이같이 대사를 치거든요. 대표적인 영화는 부산행. 부산행에서 부산행에서 딸려 나왔죠. 공유의 딸로 나왔고 얼굴이 되게
다르다. 다르죠. 네. 네. 그리고 뭐 특종 랑첸 살인기, 헤어화, 경주, 봄, 제보자, 네. 차이나타운, 카트, 협력 많이 나왔어요. 숨바꼭질. 우리나라에도 다코타 패닝 같은 아역 배우가 있구나. 확신하게 된. 정말 이번 영화에서 처음 그 춤추면서 그 통역해달라고 막 할 때 보면, 배와 반자이 할 때. 진짜 정말 잘하더라고요. 정말 잘하죠. 저 이거 영화랑은 상관없는 얘기인데, 김수환 배우가 전형적인 예쁜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코도 약간 들창코고, 눈도 쌍꺼풀 없이 이렇게 약간 째진 눈이고, 네. 그렇잖아요. 딱 그렇게 생겼던 여자친구가 있었어. 뭐야!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아유. 제가 그대로 컸으면 그 여자야 되겠네 이런 싶은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래서 왜 또 이 영화에서 느꼈니? 사랑을 느꼈니? 아니,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고. 이번 영화에서 캐릭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되바라지잖아. 할 말 다 하고. 네. 딱 그런 애였거든. 그래서, 아이고, 참 잘 지내나. 뭐. 그러면, 그렇게 크면 그렇게 되겠구나가 그림이 그려졌을 때, 안타까웠나요? 아니면, 개성 있고 좋아요. 아, 좋았어요. 그래요? 네. 뭐, 영화란 건 이렇게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들이 들어가야 더 풍부하게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저 올바른 영화 감상법, 네. 제시해드렸습니다. 저도 송중기 이렇게 막 대사 치고 막 액션하고 할 때, 뭐 저 군대 있을 때 생각나고 그랬어요. 닥쳐, 이 새끼. 그랬다는데 왜? 생각이 났다고 그냥. 얼굴 말고? 생각이 났다고. 좋은 얘기가 여기까지까지 이제. 큰일이네. 네. 연기들 어떻게 보셨어요? 하나같이 연기가 다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쉬운 게 뭐였냐면 이번 영화로 새롭게 발견된 그 배우의 캐릭터가 아니다라는 아쉬움은 있었어요. 황정민은 여전히 황정민이 가장 잘하는 껄렁껄렁한 스타일의 유들유들한 스타일의 연기 좀 봐왔던 네.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소지섭도 뭐 가까운 예로 보면 너무 먼 예인가요? 영화는 영화다에 나왔던 소지섭과 너무 멀죠. 영화다. 최근 영화가 뭐가 있지? 내가 지금 소지섭 씨 나오는 영화 잘 많이 미안하다 안 봤네. 사랑한다? 소지섭 씨는 회사원이 2012년. 그것도 비슷하다. 네, 네, 비슷하네요. 좋은 날이 네. 2014년. 이건 뭐 멜로 영화니까. 오직 그대만. 네. 2011년인데 좀 머네요. 영화를 그렇게 많이는 안 하셨네. 네. 사도가 있었네요. 2014년에. 사도 너무 짧게 나왔으니까. 네. 그쵸. 네. 근데 뭐 짧게 나와서도 멋짐을 뿜고 네. 퇴장을 했었죠. 이정현 배우는 명량이랑 거의 싱크가 되고 네네. 안전한 선택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배우 캐릭터들을 그려놓은 대본에 딱 맞는 캐릭터들을 네, 그냥 이제 쉽게 차용할 수 있는 배우들이 나오지 않았나. 네. 그래서 적확하게 딱 원하는 역할을 해내긴 했으나 네. 그로 인해서 굉장히 뭔가 와, 저 배우에 저런 면이 있다니는 잘 모르겠어요. 송중기 씨도 글쎄요. 전 태양의 후예랑 너무 비슷하지 않았나. 비슷하죠. 느낌도 들고. 그렇죠. 예. 네. 정말 딱 그 배역에 필요하고 맞을 것 같고. 그쵸. 그런 배역을 이전에 레퍼런스로 한두 개 본 적이 있는. 그쵸. 네. 그런 배우들이 이제 이렇게 조합된 느낌이라. 굉장히 효율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경영. 그렇죠. 네. 아주 이경영 그냥 배우도- 깎아다 맞췄어. 네. 그렇죠. 저는 오히려 근데 네. 굉장히 좀 좋았던 배우가 한 명 있어요. 음? 신승환 씨라고 첫 대목에 네. 아이들을 탈출시키는 그 이경영 씨의 신복으로 예. 쓰이는 그 친구가 네. 어디 나오냐면 북한 사투리하는 양반. 네. 이태원 살인 사건에 나온단 말이에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 주요한 조연으로 나오죠. 장근석 씨의 그 패터슨이 이제 장근석이었잖아요. 네. 네. 그거에 이제 한국 친구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재미교포니까 네. 영어를 더 잘하는 음. 그래서 어설프게 한국말을 하는 이제 그걸 하는데 정말 보기 힘들거든요. 야, 저건 뭐 저렇게 어떻게 좀 하나 싶을 정도로 하는데 네. 살도 많이 빠지고 음. 이게 원래 신승환 씨가 이제 단역으로 여러 이제 많이 나와가지고 주로 이렇게 까불고 방정 맞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는 캐릭터인데 이게 야 뭔가 이렇게 좀 진중한 게 담겼구나. 반가운 얼굴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하던 캐릭터랑 조금 결이 다른 무게 있기도 하고 약간 쌉싸름을 주는 캐릭터기도 했고. 그 양반 누구지? 소지섭이랑 계속 붙는 김민재 배우. 민재 배우. 네. 아, 역시 뭐. 예. 김민재 배우 그 연기 잘하죠. 네. 근데 이제 김민재 배우도 깎아다 맞춘 그렇죠. 느낌이 그렇지. 들죠. 그거잖아요. 네. 약간 대체 불가능한 캐릭터의 필모를 쌓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나쁘게 아쉽게 말하면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그 뭐 안전한 게 그럼요. 뭐 나쁜 건가? 대단히 효율적인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영화를 보면서 배우들의 연기가 좋긴 했는데 저는 일반인의 눈으로 이제 보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들 얼굴이 너무 수검댕이로 다 해가지고 누가 누군지 구별이 잘 안 가는 아 되게 연기 잘하는 배우인데 생각해봤지만 그 사람의 원래 얼굴은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얼굴이 시커멓잖아. 네네네. 원래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알 수가 없네. 뭐 그런 점도 좀 있었어요. 얼굴을 너무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으면 욕을 먹었겠지. 그렇죠. 깨끗하게 할 수가 없지. 물리적으로. 저 와중에 얼굴이 저렇게 하얗냐부터 말도 안 시작해서. 되지. 네. 정말 근데 부인할 수 없는 거는 끈끈하게 모두가 고생하면서 합심해서 찍은 영화라는 게 좀 티가 났어요. 고생한 티는 네. 진짜 딱 뭔가 단합되어 있는 고생한 팀이라는 느낌은 나더라. 스리슬쩍 그래서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면 좋은 공동체의 느낌이 이 영화에도 좀 남아 있어서 좀 행복해 보여요. 그게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빨래터에서 빨래하는데 과일 주고 가고 하는 게 저게 군함도라기보다 뭐 경남 창녕군 74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 그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들이 이제 가끔 나오면서 이제 숨통을 틔워주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고 극악한 현실이라고 생각했던 군함도의 실상과는 너무 조금 살짝 동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주긴 했어요. 그게 근데 선택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래도 보기 편하게 만들어야 하니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걸 줘야 하니까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영화의 메인 쟁점이라고 저희끼리 이제 생각했던 얘기들로 넘어가는 포인트인데 네. 이게 명백하게 군함도라고 있었던 그 역사적 사건과 현장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 영화인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어떤 팩트를 다루는 영화인 것이냐 아니면 그 현장의 모티브만 차용해서 새로 스토리를 푸는 일종의 판타지 영화냐. 요거 두 가지 관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군함도는 둘 사이에 어정쩡하게 걸쳐 있다라는 느낌이 아쉬움으로 남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마디 총평을 하실 때 제목이 좀 그렇다 했던 게 제목이 에러다라는 게. 근데 또 이제 반대로 말하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걸 만약에 그게 연상되게 찍고 군함도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영화를 만들었으면 그때는 그러면 좀 피할 수 있었던 게 있었을까? 오히려 욕을 더 먹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명백히 그 이야기인데 저거를 그냥 이건 그냥 우리가 만든 허구에 빗대서 그 얘기를 하는 거다. 실제랑 그래서 고증이랑 상관없는 거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는 스탠스가 비춰지면 더 욕을 먹을 소질이 있었겠다. 그래서 나름 그런가요? 전공법으로 정면 승부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아쉬움은 이제 여전히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옥도라고 이제 제목을 정했다 칩시다. 그리고 이 영화는 군함도라는 모티브에서 스토리나 배경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차용한 만들어진 이야기임을 밝힙니다. 이렇게 풀었으면 지금 이제 군함도에 대한 논박들이 좀 오고 가고 있는데 작품의 만듦새나 심파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이제 팩트를 왜곡하고 있지 않냐라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거는 그렇게 욕먹을 만한 사항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창작해낸 제2의 스토리다라고 하면 욕먹을 게 없잖아요. 그 모티브와 상황만 가져왔을 뿐, 그 안에서 우리가 절박하게 다뤄야 되는 주제의식은 우리 나름대로 새로 스토리텔링을 했다. 그러면 뭐 욕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과일도 먹고, 아까 얘기했던 빨래터에서 뭐 나눠주는 모찌 같은 거 나눠주는 장면들도 현실 군함도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었던 일이라는 게 여기 많아요. 네. 근데 그거는 그 영화적인 장치를 위해서 네. 넣은 것이기 때문에 욕먹을 일이 아니지. 네. 근데 이게 약간 팩트를 기대하고 간 사람에게는 저건 너무 과장된 얘기 아니에요? 뭘 말하려고 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풍기는 분위기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것도 다루니까 네. 그것도 좀 잘 다뤄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군함도 자체에 대해서도 뭔가 고증을 해서 잘 다뤄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서는 우리는 영화적인 픽션을 보고 싶은 거라서 기획 자체는 그거에 베이스에 해서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네네. 그러니까 알겠는데 근데 그렇게 그냥 즐기고 보기에는 군함도라는 이름 자체가 박혀 있으니까 뭔가 더 실화일 것 같고 네. 뭐 이런 걸 기대했던 사람들한테는 자연스럽게 뒤에 사진이 나오면서 뭐 어떻게 하였다 뭐 이렇게 됐다 이런 거를 기대를 했는데 그냥 팍 끝나고 나니까 야 이거 너무 그냥 헐렁헐렁 간 거 아니냐? 라고 할 것 같다는 그건 그렇죠. 포인트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이 에러라는 거야. 차라리 아니었다면. 그러면 만약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이전에 군함도 하시마 섬
욕에 대한 영화를 찍겠다 했을 때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 저는 이제 욕을 먹는 포인트가 조금씩 또 나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역사 왜곡을 해서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일견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 같은데 영화라는 게 사실은 어쨌든 선별의 과정이잖아요. 모든 걸 생각과 다른 현실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게 일단 불가능하기도 할 뿐더러 그렇죠.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그걸 만든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마이클 모어 감독의 화시 911 같은 다큐멘터리만 보더라도 그 사람의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 하에 그것을 끼워 맞추는 감도 적지 않아 많거든요. 다큐멘터리도 본인 입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유승환 감독이 굉장히 정치적인 입장이 확고한 그리고 발언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감독이 심지어 우리가 실상을 알게 되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실제 했던 그곳을 가지고 영화를 찍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가져야 할 목표나 만들어야 되는 영화의 방향이 어떤 거였을까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얘기도 그건 거예요. 네. 팩트를 왜곡했다는 지금 논란과 일종의 욕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그런 욕을 먹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영화잖아. 영화고 스토리이기 때문에 배 감독 말한 것처럼 팩트를 다룬 다큐멘터리마저도 제작자의 관점이 들어간 편집물이란 말이에요. 뭐가 왜곡됐다 빠졌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만들어낸 결과물의 완성품에서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느냐가 메시지. 중요하고 네. 그 메시지가 적확하냐 정확한 관점과 옳은 접근법이냐라는 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뭐 팩트를 왜곡했다는 둥 사실은 저렇지 않았다는 둥 뭐 누가 어떻게 과일을 먹었냐 이거는 나올 이유가 없는 논란인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왜 나오는지를 한번 그냥 한번 유추를 해보니 어쩌면 그러니까 뭔가 미진했다에 대한 표현인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건 아닌가 이런 입장도 있을 수 있겠다. 누군가는 심파가 싫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그걸 원할 수도 있잖아요. 있죠. 근데 양쪽 다 실망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홀로코스트를 다룬 여러 가지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쉰들러 리스트부터 쉰들러 시작해서 리스트 그리고 뭐 아름다운 인생 인생은 아름다워. 인생을 아름다워. 요즘 왜 이래? 라비앙 로즈거든요. 아름다워. 대충 뭐 알아듣겠지 뭐. 그리고 뭐 몇 년 전에 나온 사울의 아들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4대상으로 찍은 유태인 코만도 X 역할을 맡은 주인공의 등짝밖에는 볼 수 없는 영화라고 평가받는 하지만 누구보다 파괴력 있는 영화를 만든 감독으로 지금 이제 문제 감독이 된 뭐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역사 왜곡 있는 대로 찍었어야 될 거 아니야라는 너무 칼로 무썰듯이 하나만 한 그런 그렇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별점 테러를 하고 있을까? 그랬을 때 저는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것은 역사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말하고 있는 평소에 생각하는 정치적인 어떤 입장 그리고 정말 당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공론화와 그 공론화 시킨 영화를 봤을 때 같이 공분을 하면서 내가 살풀이를 하건 아니면 카타르시스를 느끼건 하게 해줄 심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 영화의 캐릭터들을 보면 아니 얘가 딱히 인간이 아니라 악마라서 이런 건 아니야 라는 입장의 아이러니가 모든 캐릭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완전히 허구였던 없었던 일어난 적 없는 대탈주 액션 극으로 스리슬쩍 넘어가니까 울 타이밍을 놓쳤다? 그래서 화가 났다? 그럴 거면은 똑바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의 결론이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된다는 말로 지금 발화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군함도라는 예를 들어 역사적인 사건을 놓고 보면 거기서는 이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에게는 군함도 그러면 화낼 준비가 돼 있어요. 일단 우리는. 그럼요. 네. 그 얘기를 듣고 화를 한번 쫙 내고 일본 놈들 쓰레기들 우리가 이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분기탱천한 국뽕. 네. 요게 이제 미리 딱 준비된 장착된 3종 세트란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근데 군함도라는 영화를 보면 내가 이미 3종 세트를 갖춰진 거를 빵 터트려야 되는데 네. 그게 안 터져.
그럼 애매하게 그렇죠. 터지다 마라.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배 감독 말하는 것처럼 왜 내 감정을 안 터뜨려 주는 거야? 네. 군함도란 이름을 썼으면 당연히 터뜨려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군함도는 그러려고 만든 영화가 아니거든요. 네. 반대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똑같이 이제 이 영화에 난 별로다 하는 입장 중에 눈물을 터뜨릴 준비가 되는데 날 울려주지 않다니 파괴력이 있는 심파로 그러니까 욕하면서도 보는 드라마의 시청률처럼 나는 지금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걸 안 해주니 라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다른 입장은 자 그거에서 모티브를 따와서 네. 고증도 철저히 하지만 하고 싶었던 건 마지막에 일어나는 그 탈주구가 아니야? 네. 그럼 그걸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그걸 그러면 못했어요?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아이 뭐 딱히 그걸 막 개차반으로 찍은 건 아닌데 근데 그럼 왜 이게 하시마 섬에서 일어나야 돼? 이걸 다시 되물으면서 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드라마틱한 탈주국 영화를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그 부분이 또 약간 아쉽잖아요. 네. 조금 아쉽죠. 그 탈주국이 영화를 재밌게 쭉 따라가면서 봤는데 네. 마지막에 그 이제 전투 씬과 네. 탈주 씬이 좀 아쉬웠거든요. 일단은 전투 씬이 너무 길어. 제가 느끼기에. 네. 아, 이게 그 나중에 소지섭 군단이 와가지고 네. 막 그 뒤에서 이제 할 때 사실은 굉장한 감독이 있을 준비를 나는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일단 구별이 잘 안 돼요. 네. 어디서 얘들이 누구를 어떻게 맥을 끊어가지고 이거를 하겠다는 건지도 일본 애들이 어디서 쏘는 건지 네. 그럼 그거를 끊는 소지섭이 와서 어떻게 쏜다는 건지 네. 그래서 얘들이 어떤 식으로 붙는다는 건지가 명확하게 잘 안 왔던 게 있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총을 쏘고 터지고 넘어지고 막 이게 하는 게 좀 길다.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에 탈주국도 결국은 모두가 힘을 합쳐서 그 일장기를 찢은 걸로 땡기고 뭐 밀어가지고 이거를 올렸다라는 건데 네. 현실적으로 저게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초천 조각으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 안 들리는 거를 천으로 땡기는 천이 안 찢어지고 저게 된다고? 그 저 막 총알이 빗발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 뭔가 리얼리티가 조금 떨어지게 느끼니까 네. 그거를 해서 막 밟고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넘어갈 때 네. 막 울컥하는 막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거 잘 모르겠고 이렇게 되니까 좀 길게 이어지는 그 부분에서 좋았던 건 하나 있어요. 송중기가 정말 고군분투하잖아요. 네. 여기로 뛰어가서 얘를 죽이려는 애를 막고 그리고 막 나중에 멋있게 막 주먹질을 한 것도 아니고 달려가가지고 그냥 칼로 그냥 난도질을 하고 그러면서 같이 뛰어가서 같이 자빠지면서 얘는 어디 꽂혀서 죽고 그런데도 얘네는 가망이 지금 없어 보인다 하는 어떤 절망감을 주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그 뒤에 죽은 애들은에 대한 나의 애도는 안 끝났는데 시체 여기 널브러진 시체 따로 그리고 살아있는 얼굴이 이케한 주전 배우들 따로 네. 그리고 아예 여기에 그냥 동원된 완전 단역들 얘네가 그냥 목표를 위해서 그냥 움직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황정민이 죽을 것 같지 않아. 그리고 김수환도 죽을 것 같지 않아. 송중기가 여기서 만약에 죽는 걸로 뭔가 주려고 했으면 나는 화날 것 같아. 뭐 이런 상태로 계속 도달하더라고요. 오히려 여기서 약간 연출의 묘가 발휘됐으면 어땠을까? 뭐 환쟁이가 죽는다. 소지섭이 이정현과 같이 죽는다. 너무 예측 가능하잖아. 예측 가능하지. 근데 거기서 만약에 일장기를 쫙 찢는 이 컷은 되게 멋있었어요. 황정민이 여기서 딱 갑자기 지휘를 하기 시작할 때 네. 되게 멋있었는데 여기서 근데 멋있을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때 뭘 생각했냐면 월드워 제트라는 영화를 생각했거든요. 시체가 시체를 쌓아서 그 위로 타고 올라가더라도 니네는 살아라. 네.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뭔가 거부감이 있었던 건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자 역사 고증 철저히 해줄게. 근데 요거는 근데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야. 근데 만만하게 이것도 저것도 다 느낄 수 있게 해줄게. 했던 게 오히려 도구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평타는 칠 수 있는 무난한 선택들의 짬뽕인 것 같은 거예요. 모든 게. 네. 캐릭터를 잡은 것도 그렇고 그 캐릭터에 어울리는 배우의 캐스팅도 그렇고 그 캐스팅이 배치된 형태도 그렇고 네. 그리고 역사를 다루는 방식도 너무나 무난한 짬짜면인 거예요. 네. 그래서 3점은 줄 수 있지만 4.5점이 안 나오는 거야. 네. 모든 면에서. 저는 예를 들어서 그 대탈주국의 장면이 덩케르크랑 비교해보고 싶어요. 똑같잖아. 탈주국이야. 근데 덩케르크에서는
그 캐릭터들이 서로 부닥치고 드라마틱하게 뭐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겪더라도 탈출해야만 한다는 그 극적 상황 하나만 보고 달려가요. 생존 그렇죠. 본능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네. 그러면 군함도에서 탈주구 역시도 상황 자체가 굉장히 비관적인 상황에서 탈출을 어떻게든 해보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배 감독 말한 것처럼 멋있게 죽거나 막 그 캐릭터들이 결국에는 이제 소지섭의 품에서 이정현이 이렇게 안겨 죽거나 뭐 이런 디테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거는 되게 사족이야. 네. 어떻게 죽어도 상관없어. 그냥 그 장면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미친 듯이 빠져나가는 것에만 집중하는 게 네. 오히려 우리에게 정말 더 치열한 느낌을 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상황을 정리하는 것도 겨우겨우 어떻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불붙은 그 적장의 몸을 송중기가 칼로 머리를 댕강 잘라내면서 네. 마치 일본 애들이 그렇잖아요. 우두머리가 죽으면 그 싸움이 끝나는 게 일본 방식이잖아.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처럼 니네 대장도 죽었고 소장도 죽었고 누구도 죽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끝이 났으니 우리는 우리 집으로 돌아간다. 네. 라고 선언하면서 끝나잖아요. 그렇죠. 실제 상황에서 미친놈 와서 총각 빵 쏴가 죽는 거지 송중기는. 말이 되냐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때 몰아서 다 일어나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그 전까지 그래도 싸워온 게 있긴 했어요. 화염병 병을 악단은 구해오고 얘네는 화약을 가져오고 너희는 무기 주고 자 지프로 다다미 뜯어가지고 방패도 만들고 그게 사용되지도 못했어.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지. 그 이를테면 송중기의 지휘하는 목소리 자체가 갈라지지도 않아. 목소리가. 그치. 예. 고래고래 소함을 지르면서 정신 못 차리는데 막 뺨 때려가면서 껴가지고 야 이래 가란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무슨 너무 다 나이브한 거지. 근데 죽어야 할 엑스트라들은 너무 처절하게 죽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불균형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정확히 얘기하려면 피와 살점이 난무하는 정말 사륙 도생의 현장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그 정서로만 몰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송중기가 세웠던 계획들이 너무나 완벽하게 작동을 해서 만화처럼 누구도 손 쓸 수 없는 완벽한 탈주국을 만들던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아니면은 희생이 헛되지 않아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카타르시스를 주던가 혹은 모든 희생이 황망하게 실패해버렸으나 정말 어렵게 김수환 한 명이 탈출했네 이걸 알릴 수 있겠구나 이 아이는 으로 가던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류승환 감독이 그런 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못해서 안 했다고는 생각보다는 약간 뭐랄까 목표가 다른 데 있는 느낌? 여기서 우리가 아까 배 감독이랑 했던 두 가지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과연 연출자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김프로의 의견은 할 줄 아는데 다른 선택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른 정황에 의해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쪽. 그러니까 이제 제 맘대로 좀 접촉을 해본지는 않았으니까 제 맘대로 이제 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야 그래도 내가 베테랑으로 1300만 찍었는데 그거보다는 역사적인 거 가지고 그 이상 한번 찍어보자고 하는데 다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한번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찍어는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필요한 것들이 공식들이 있으니 그거는 충실하게 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다다미에 물이 차는 장면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디테일을 집어넣고는 가지만 고증이 좋게 이런 거는 하고 충분히 뭐 역사의식이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잘 하지만 마지막에는 캡틴 아메리카를 찍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 송중기 보면서 캡틴 아메리카 생각났거든. 야 저거는 완전 방패 만들었지 캡틴 아메리카인데? 근데 captain 아메리카를 보면서 그러면 그게 리얼리티가 떨어진다고 욕을 하느냐? 11월 보면서 욕을 안 한단 말이죠. 왜냐면 그냥 그거 자체로 잘 만들어진 그 액션의 합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를 어정쩡하게 선택했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짬짜맨이야. 이거를 가지고 캡틴 아메리카를 찍을 일은 아닌 거지. 근데 만약에 거기서 김수환 혼자 탈주하거나 아니면 다 실패하거나 뭐 이런 걸로 찍으면 1500만 보겠어? 야 이거 해가지고는 1000만 넘기 좀 어렵잖아. 비극적인 짱하게 확 이게 원자 폭탄을 바라보면서 뭔가 이렇게 끝나야 그래서 1000만 이상은 찍을 테니까 그래 그거는 맞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해준 느낌.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이 무난한 선택의 원인이 감독에게 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스코어를 만들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받으려면 공식을 따라가야 하니 네. 한국판 캡틴 아메리카로 갈 수밖에 없었다. 는 것이 김프로의 입장인 거고 네. 배 감독의 입장은 제가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입장과 다르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짬짜면이 아니고 짜장면 꽃배기를 주면 사람들이 안 먹을까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면 짬뽕인데 거기에 막 문어가 들어가 있으면 안 먹을까? 꼭 짬짜면만 먹겠다고 하면서 짬뽕을 치울까? 사람들이? 뭐 이런 입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더 그냥 막 얘기해 보자면 위안부 끌려간 사람 중에 주된 캐릭터가 이정현 배우 한 명뿐만이 아니었어. 한 대여섯 명이 나와. 그렇죠. 다 막 이름 있는 배우들, 연기 잘하는 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비슷한 위안부로 끌려간 대여섯 명의 여자 캐릭터들이 있고, 그들이 정말로 힘들게 거기서 생존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한 명씩 죽어나가. 그러면서 근데 그냥 더 나쁘게 말해보자면 노출도 있는데 연소자 관람 불가주기엔 조금 애매해 라고 하면 그럼 더 많이 보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고려한 결과에서 이게 최선이라면 이 영화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지금 타이틀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일단 최고의 제작비 그리고 최고의 스크린수, 거기에 걸맞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라니까? 라는 김프로님의 말을 받아보자면, 그럼 우리는 우리의 1등은 항상 이런 형태여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1등은 늘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가. 이게 업계를 어쨌건 좀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영화의 메인 배급사인 그 회사가 그런 회사입니다. 네. 모험을 하지 않아. 네. 그치. 그렇죠. 네. 이 영화가 만약에 뉴에서 나왔을 거다. 또는 그래도 쇼박스에서 나왔다. 저는 결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좀 해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네. 1위다. 네. 라는 말이 사실은 맞기도 하고. 엘사는 뭐 시사보다 더 못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 없고, 만약에 다른 두 배급사였다면 어쩌면 결이 달랐을지도 모르겠다는 나름의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류승환 감독이 그것도 네. 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네. 내가 CJ를 상대로 여기서 이렇게 돈 받아가지고 얘들 또 틀면 이렇게 틀 텐데 네. 그러면 얘들이 원하는 거를 아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라고 그건 다음번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다 맞춰서 그게 이제 뭔가 다 해보고 다 알고 이제 이곳에서는 내가 나름대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는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 뭐 고려해주고 받을 거 받고 네. 뭐 말하기 어렵죠. 요렇게 하면서 나온 결과물인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먹이 온다가 아쉬운 거예요.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은 아닌 거니까. 그렇죠. 근데 뭐 주먹이 온데다가 260억을 쓰지는 않으니까. 네. 그거를 또 기대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덜어내고 네. 뭐 누가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다른 데 하고 하더라도 뭐 그냥 조금 싼 뭐 한 50억에서 한 100억 사이 정도의 영화를 찍으면서 류승환 감독이 하고 싶은 이런 거를 차라리 빵빵 하는 영화가 나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오히려 조금 드는 거죠. 어깨에 짐을 좀 덜고 네. 본인이 하고 싶은 걸. 그러면 뭐 한 3,400만 정도 하면 BP 맞추고 네. 한번 해보자 뭐 해가지고 만약에 하면 충분히 여태까지 쌓인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더 엣지가 있는 작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있죠. 여기서 근데 저는 그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만약에 일단 이 구남도라는 영화가 넷플릭스에서 옥자 500억 줬잖아요. 넷플릭스에서 한 500억 줬어. 마음대로 해라 했으면 달라졌을까? 첫 번째. 그걸 두 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넷플릭스에서 개봉하고 그리고 CJ에서 3주 뒤에 틀어줄게. 1,000개가 넘게 만약에 대신에 연출에 관여 안 해. 마음대로 해봐. 마음대로 해봐 하면 달랐을까? 전 달랐을 것 같아요. 네. 네, 달랐을 것 같아요. 네. 네. 김프로님도 같은 입장이고.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쉬운 제목이 하나 있어요. 뭐 김 선생이 지적했던 포인트하고 비슷하니까. 저는 사실 아수라라는 제목이 너무 아까워. 예. 그 아수라라는 영화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써버린 거는 좀 아까워요. 제목이. 그러니까 지옥도 이제 말씀 주셨는데 아수라라는 이름을 여기다 붙이고 네. 차라리 그렇게 캡틴 아메리카 찍지 말고 네. 마지막을 쫙 뭔가 이렇게 좀 줘가지고 네 맘대로 해봐 했으면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럼 모두가 구남도를 떠올리면서 분기탱천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거든요. 네. 두 번째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과연 류승환 감독은
어깨에 힘을 빼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필요한 돈을 줄게 하면 주먹이 운다 같은 걸 또 찍고 싶어 할까? 그건 좀 다르겠네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도 잠깐 들긴 하네요. 네.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삼성에 있던 이승엽인데 메이저리그에서 연봉을 3배 줄 테니 와라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당연히 가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내가 4번 타자면서 1루수였는데 거기 가가지고 다른 걸 할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내가 대타만 뛰고 이 연봉을 받기도 아깝고 뭐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어깨에 힘을 빼고 한들 이제 나는 그런 게 아니라 더 멀리를 보고 더 이 산업에도 중요한 영화를 만들면서 의미도 큰 영화를 해야만 하는 위치가 됐다는 걸 스스로 자각한 감독님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네. 그랬을 경우 더 정말 우리를 더 한두 단계 더 뛰어넘어서 먼 곳으로 데려다주는 감독님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를테면 덩케르크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이건 이제 뭐 굳이 비교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유승원 감독님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과 비교해줘서 참 영광이고 고맙고 송구스럽다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한번 말해보자면 덩케르크엔 제가 아는 배우가 뭐 한 2명 나왔어요. 대사도 별로 없고 심지어 제작비는 훨씬 많이 들었으며 아마 전 세계적으로 흥행 훨씬 많이 할 것 같은데 그 영화와 한번 비교해봤을 때 어떤가? 그러니까 뭐가 낫다는 아니겠지만 호불호가 갈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창작자의 입장은 언제나 이해가 갑니다만 그건 저 같은 골방에서 복대 차고 시나리오 쓰는 사람이 해야 되는 생각 아닌가? 본인의 제작사가 있고 누구와 봐도 기대하고 있는 다음 영화 그리고 누구 하나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아이템이지만 야 저걸 저 사람이 안 된다? 그래? 그러면 뭐 하겠네. 저건 역대급 제작비가 들겠구나. 그래서 잘 만들 거야. 라는 인정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걸 고려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하게 되는 거죠. 클리어하게 이해는 잘 안 되는데 무슨 말인지. 네. 하여튼 이게 짬짜면이 되고 네. 굉장히 보수적인 선택을 해서 적당히 먹을만 하지만 정점에 이른 맛집으로 가지는 못하는 것이 아쉬움은 남는 거예요, 확실히.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류승환의 영화다라고 말하는 게 저는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아. 이건 CJ 영화죠. 네, 류승환의 영화가 아니야. 이거는 배급사의 영화고 배우들의 영화고 일부는 유승환의 영화기도 하지만 네. 오롯이 유승환의 영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블록버스터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 네. 자,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뭐 관을 2,000개가 넘게 몰아가지고 이렇게 틀고 있는 스크린 독과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 얘기는 늘 이제 도마에 오르는 얘기고 이거를 찬성하는 사람은 없긴 할 텐데 당연히 그래야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자기들 맘이지. 아니 근데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면 돈 벌자고 한 짓인데 지들이 돈을 뭐 저렇게 번다는데 어떡하겠어. 가진 놈들이 그냥 다 틀어가지고 하겠다는데 네. 근데 그거에 대한 기준을 지금 안 만들었기 때문에 네. 기준을 그러면 만들어야 하느냐 만들면 왜 만들어야 하느냐 이제 그 얘기인 거거든요. 이거는 글쎄요. 기준이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 네. 왜 그러냐면 무슨 영화든 간에 어쨌건 2-3천 개를 스크린을 딱 때려버려가지고 스코어를 맞출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법이 나와버리면 그 뒤부터는 소위 말하는 큰 영화를 만드는 사이즈에 대한 감 자체가 훅 커져버리는 거예요. 네. 도박에 가까워지는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네. 그거는 한 편의 영화에 6-700억이 들어간다? 대단해 보이잖아. 우와, 우리나라도 드디어? 그러면,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영화 제작에 들어가야 될 자본은 항상 한정이 되어 있어요. 6-700억이 한 편에 들어가면 2-30억짜리 영화 수십 편이 날아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헐리우드처럼 자본의 사이즈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영화 시장이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대한민국 영화가 1년에 제작되는데 필요한 자본의 양은 딱 그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시장의 사이즈가 정확하니까. 그렇죠. 근데 한 편에 그렇게 많은 영화가 제작비가 들어가 버린다? 다른 영화 수십 편이 날아가는 거죠. 그 다음 얘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700억이 들어가는 영화는 6-700억을 뽑아야 되잖아. 돈을 넣은 사람들이 욕망이 있기 때문에 스크린을 또 2-3천 개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네. 2-3천 개를 잡을 수 없다는 룰이 없기 때문에. 역으로 보자면 한 번에 개봉할 수 있는 영화 스크린의 수는 정해져서 룰을 정해준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제작비 자체도 현실화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살아남는 10억에서 20억짜리 영화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선순환을 생각한다면 스크린 쿼터, 우리나라 스크린
어떤 일정 개봉 숫자 이상의 스크린은 제한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 법안을 한번 올리려고 국민의당이었나요? 만들어서 얘기한 게 있는 게,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 만드는 애들 돈 배급하는 애들, 트는 애들이 같은 회사니 그치. 자기들이 그냥 정할 수가 있다는 건데, 네. 뭐 이게 문제다라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있었죠. 네. 근데 그것이 법안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정말 있을까 싶기도 하고, 분위기를 만들어 보는 건데, 그래서 저도 이거를 뭐 현업에도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했던 건데, 네. 우리나라 영화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되기 전까지는, 이거는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수직 계열화된 분이 굉장히 효율적이긴 했어요. 네. 산업을 돌리기에. 네.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하지가 않으니까. 네. 그러면 그 수직 계열화된 과정 속에서 작품성이 높은 영화를 논외로 해서 시장을 리드하는 돈을 많이 버는 영화들이 나오기가 쉬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효율적인 면 때문에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효과적인 면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영화 시장이 효율성을 따지고 빨리 시장을 더 키워야지에 집중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 네. 오히려 포화 상태로 네. 볼 수도 있겠죠. 오히려 이 안정된 단계에서 누가 오바해서 포화 상태가 돼서 시장 전체를 망가뜨려버리는 일이 안 생기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더더욱 스크린은 독과점 규제는 해야만 하고 네. 스크린 독과점이 문제가 아니에요. 배 감독 말한 것처럼 영화 산업에서 두 가지 큰 축이 있다면 만드는 놈이 있고 트는 놈이 있는 거예요. 네. 만드는 놈과 트는 놈이 서로 같은 회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CGV가 CJ 거면 안 돼. CJ ENM이 CGV랑 서로 같은 회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견제와 균형이 안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만드는 놈과 트는 놈은 자본적으로 분리를 해서 금융산업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같이 소유할 수 못하게 하잖아. 대기업들이 은행을 못 가지게 하고 네.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분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네. 싶어요. 야, 근데 분리 작업을 하는 게 어지간한 의지를 가지고 어지간한 초식을 써서 사실 쉽지 않은 이미 그렇죠. 뭐 공략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이 좀 있어서 근데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거죠. 2,000개씩 잡아가지고 틀면 조그맣게 영화를 뭐 5억, 10억, 뭐 30억 들여가지고 해서 대박 날 가능성이 없거든요, 거의. 없죠. 거의 0에 가까워요. 네. 그렇죠. 왜냐면 왜 잘 만들면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안 트니까 어떻게 틀 봐. 수 있는 영화가 진짜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트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찾아보시면. 네. 근데 그게 딱 일주일씩 걸려요. 네. 근데 미리 유료시사 해가지고 관 잡아서 그것도 뺏어가지고 틀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수요일날 개봉해서 한 주 보고 쫙 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또 갈아치워버리고 하면 그럼 늘 몇십억 정도의 단위의 영화들은 네. 그냥 한 200-300개 스크린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대 예술극장 관 이런데 뭐 아트 뭐 시네마 이런데 걸렸다가 그냥 한 주 하고 스멀스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영화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렇죠.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네. 100억이 넘는 영화가 BEP를 넘기는 퍼센테이지는 90%에 육박하고 30억 이하는 BEP를 못 넘기는 퍼센테이지가 90%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명백하게 지금 비정상인 건데 이걸 그냥 자본의 논리, 규모의 경제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이제 한계가 온 게 아닌가. 이게 뭐 다양성을 존중하고 볼 권리를 존중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화 산업 시장 자체가 이러다 다 망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한두 편의 영화만 살아남는다 그러면 제작되는 영화가 1년에 몇 편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냥 한국 영화의 뿌리 자체 다소 소멸되기 때문에 나중에 볼 영화가 없어지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네. 네. 아까 우리가 앞에 계속 길게 얘기한 게 사실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난 곡봉들이 흰 게 싫다랑 곡봉을 제대로 해라랑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곡봉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1,000만 넘는 영화 중에 곡봉이 빠진 영화가 절반이 안 된다. 만약 국뽕이 빠지면 심파가 들어가 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건데. 국뽕이 사실 네. 그 나라라는 캐릭터를 입힌 심파 아닙니까? 그렇죠. 서로 같은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심파가 모든 걸 지금 잠식하고 있다. 네. 이렇게 된 건데 전 너무 기이한 게 그런 영화들이 우리나라 흥행 순위 탑 10에 들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리고 가장 많은 관을 잡을 수 있는 영화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면 못 보는 영화들로 차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미국은 뭐 내수 시장이 크다. 중국은 내수만으로도 사업이 된다. 그럼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미국 사람이 보면 아무 재미도 못 느낄 영화면 근데 그게 만약에 제일 잘 된다 그러면 그 문제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도 하는 거죠. 영화가
어떤 그런 이야기와 그런 토로의 장, 살풀이의 장으로만 쓰일 만큼의 협소한 시장인가 싶기도 하고. 네. 와, 정말 간만에 정통 멜로. 와, 정말 간만에 액션이네. 라고 본 기억조차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영화가. 그렇죠. 그러니까 장르 자체가 한국 영화는 한국 영화인 거예요. 그래서 천만 영화가 등장하는 게 네. 실미도와 태극기 휘날림이었잖아요. 네. 한 10여 년 전이죠. 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잘 보시란 말이지. 실미도나 태극기 휘날림은 둘 다 명백히 심파 또는 국뽕이에요. 네. 근데 천만 영화가 등장했다는 거는 대한민국 영화계의 축복이 아닌 거예요. 천만 영화가 등장하는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오케이, 내용이랑 상관없이 더 많은 돈을 때려 넣으면 더 많은 돈을 벌겠군. 이런 논리가 작동을 합니다. 네. 그러면 더 많은 돈을 원래 20억씩 5편을 만들 100억을 한 편에 딱 때려 넣어요. 네. 한 편을 딱 때려 넣어서 1,000만을 넘기면 더 큰 돈을 버니 5편을 관리하기 귀찮으니까 한 편을 만듭시다. 라고 제작자들이 논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00억을 한 편에 넣겠다 하기 시작하면 1,000만을 넘을 수 있는 공식이 뭐냐? 국뽕인 거야. 그런 영화만 생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5편이 20억씩 5편이 됐다면 같은 영화가 나올 수 없겠지. 네. 멜로도 있고 코미디도 있고 액션도 있고 뭐도 있었겠죠. 네. 근데 이 5편짜리가 100억 하나로 딱 들어가면서 네. 그냥 국뽕으로 고정되는 거야. 1,000만 영화가 나오는 게 축복이 아닌 이유가 1,000만 영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영화들이 사라져버리는 계기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네. 일례로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우리나라 공포영화 없어요. 없어. 작년도 없어요. 네. 재작년에 있었나? 네. 애가 하나의 장르 자체가 지금 네. 자취를 감췄다. 올해 곧 나오는데? 올해 공포영화가 이제 장사한범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3년 만에 개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렇다고 우리는 진주만 안 봤냐.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진주만 우리는 안 봤냐.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안 봤냐. 아마겟돈도 보면 난 성조기밖에 기억 안 나더라. 걔네는 전 세계인이 봤잖아. 우리 명량을 어느 나라에서 봤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네. 차이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러면 전 지구에 통할 감정의 소용돌이. 야, 진짜 막 지나가다가 군함도 군, 함, 도, 섬에만 가도 막 갑자기 막 이탈리아사의 분기탱천할 만한 영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서로 차이가 뭐냐면 헐리우드는 물론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는 국뽕이 우리보다 심하면 심했지 네. 덜하진 않아요. 네. 하지만 걔네는 그런 영화 말고 다른 영화도 많아요. 그렇죠. 다양성이 존재할 여지가 있단 말이죠. 네. 그거는 그쪽에는 생각 있는 감독이 많고 우리는 생각 있는 감독이 적어서가 아니고요. 시장이 그렇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시장 사이즈가 그만큼 크고 그렇죠. 작은 돈을 들여서 BP 맞출 수 있는 이미 사이즈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만족하면서 계속 늘려가고 있는 변주를 하는 감독들이 많은 거고요. 우리는 작은 영화를 만들면 BP가 안 맞는데 그래서 안 만들게 해주는데 투자를 안 하는데 작은 영화의 감독이 1억 5천만 불짜리 시리즈를 구원할 새로운 리부트 감독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거기는. 헐리우드는 왕왕 그렇잖아요. 그런 걸 주구장창 찍던 블록버스터 감독이 자기 친구 배우들 몇 명 데리고 그냥 막 캠코더 같은 걸로 찍은 영화들도 있고, 전 여기서 그래서 어떤 감독이 나의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나의 위치라는 걸 자각한 게 득인가 실인가 생각도 드는 거예요. 창작자라면 야 이거 되겠는데? 이 생각이 아니라 난 이걸 너무 찍고 싶다 만 몰입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이 근데 많은 사람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패키징을 한다던가 아니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프로듀싱 해주는 건 프로듀서의 일일 테고 디렉터는 눈앞에 디렉션 그리고 이 이야기의 중심은 뭔가 나 이걸로 어디까지 갈 수 있나를 어떻게 보면 실험하고 실험의 결과로 자기의 어떤 명제를 증명받는 연구자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위치를 지나가 버리면 관리자의 위치가 그쵸. 들어가게 되는 게. 그러니까 저 감독은 무슨 영화 찍은 어떤 스타일리스트가 아니라 1,000만 감독, 500만 감독 이런 식으로 고정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군함도로 다시 돌아가 보죠. 유승환 감독이 짬짜면 영화 같은 이렇게 무난한 선택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그 사람이 그런 걸 선호하는 연출자라서가 아니라 배 감독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이 영화로 1,000만을 만들어야만 하는 감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어쩔 수 없이. 네.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1,000만 영화라는 그 무게감과 책임감이 감독에게 주어지지 않고 1,000만 영화를 반드시 찍어야만 하는 영화가 아니었다면 네.
당연히 달라질 수 있겠죠. 네. 그 영화 내용까지 달라지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아이템 선정에서도 다른 길이 보였을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저는 이제 최정점에, 우리나라의 영화 산업의 지금 최정점의 여러 가지 한계와 네.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근데 또 오히려 이번 영화는 이상한 포인트에서 네.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이 또 심상치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대로 걸려가지고 한번 터지면 이거는 또 논의의 뭐 이야기가 또 뒤늦게 이상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우리나라에서 뭐 한 7, 800만 이렇게 됐는데 중국에서 만약 대박이 나가지고 우리나라 영화가 아니 이 군함도 자체가 지금 그 열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정책적으로 야 이건 한번 틀자 해가지고 틀었는데 막 한 2천만 봤어. 뭐 이렇게 되면 네. 우리나라의 성적 가지고 초상집 분위기 기사들은 안 뜰 거거든요. 네. 예상 못한 뭐 중국 새몰이 막 이러면서 막 3천만 불려가서 막 공항에서 막 그렇지. 중국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이런 게 이제 혹시 나오면 이제 뭐 얘기가 근데 다르게 돌아갈 수 있죠. 산업적으로는요, 그거는 늘상 발생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고 우연이잖아요. 그렇죠. 우연에 기인한 걸로 가지고 마켓 사이즈를 정의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돼서 이게 묻혀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요 포인트에서 우리가 1000만을 만들겠다고 뭐 1500만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몰빵을 해서 했는데 네. 이렇게 시들시들하면 이미 위험한 상태다. 그리고 네. 이미 우리나라 지금 극장들이 정점을 찍은 게 지난 해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더 늘어나지 않고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는 그냥 지금 해왔던 대로 뭔가 집어넣어가지고 공식 집어넣어서 터지는 영화들만 만들다가는 산업 전체가 훅 갈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안 된다. 실제로요,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돈 많이 넣었던 블록버스터들이 싹싹, 지금 마치 우리나라에 1000만을 노렸던 영화가 망해서 힘들었던 것처럼 영화계 전체가 투자가 확 얼어붙었던 적이 2003, 제 기억엔 3년, 4년 올 때였던 것 같아요. 거품이 확 빠졌죠.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이라는 영화가 있었지. 네. 네, 쭉 빠지면서 그때 이제 영화계가 이러면 안 된다, 산업적으로 자성의 목소리가 들면서 영화계 금액 전체를 50억 정도로 제작비로 맞췄던 적이 몇 년간 이어졌었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독과점을 막는 극장과 제작을 분리한다라는 형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면 더 좋았겠는데 그때 그 영화계가 망가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산업계에서 후퇴한 세력들이 누구였냐면 프로듀서들이에요. 강우석, 차승재 이런 분들이 영화계 전체에서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다양성이 확 빠져버리고 오히려 소위 말하는 그 CJ, 쇼박스, 롯데의 프로듀서 기능들이 몰리면서 다양성이 아니라 점점 더 국뽕으로 몰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독과점을 못하게 그때 정책을 했었어야 되는데 10년이 지나고 또 다시 반복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한번 손을 봐야 이게 더 오래 갈 수 있지. 잘못하면 영화계 전체가 또 한번 빙하 시대가 온다. 그런 느낌인 거죠. 오랫동안 십몇 년을 보다 보니까 생긴 저만의 그런 데꼬볶거가 있어요, 업계가. 네. 그렇죠. 당신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글을 열심히 쓰세요. 그렇죠. 좋은 영화로 승부하면 된다. 네. 배 감독님은. 부모님들이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라. 너는 아빠가 벌어올 테니까. 그렇지. 2,000개에서 틀어줘? 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공부나 하고 말해라. 영원한 이 데꼬볶고.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영화 군함도를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뭐 여전히 변수는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이 실감하고 있는 얘기기도 하고 끝까지 찼다. 그래서 뭐 이게 건설적인 이야기로 또 이제 뭐 정권도 바뀌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조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하여튼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왜냐면 지금 수직계라 이런 거는 헐리우드에서 옛날에 하던 거거든, 옛날에. 그게 이미 역사로 검증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별로다. 라는 게 시장도 훨씬 큰 데서 이미 다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걸 굳이 우리가 후진적으로 따라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물론 이제 진통은 좀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이거를 좀 빨리 손을 보는 작업을 안 하면 이 뒤에 더 크게 엎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야 뭐 또 우리 배 감독님 같은 감독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잘해요. 제가. 잘해. 못하고 이런 얘기 안 해, 내가.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군함도 얘기해드렸고요. 저희가 공지해드린 대로 다음 주에는 택시운전사 영화 해드리니까 많이들 보고 오시고 이번 작품과 어떻게 또 다른지 한번 비교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